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메가랜드에서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임기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입문 과정을 촬영하는 시점이 10월 정도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만날 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왕 시작한 김에 올 한 해, 자, 여러분들 내년까지 해서 딱 한 해 끝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쌓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많이들 놓치고 가는 게 뭐냐면 어려운 걸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가장 기초적인 것들, 기초가 탄탄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고 들어가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처음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입문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을 드릴 거냐? 부동산 세법을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법 과목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세금을 이야기하는 과목이죠. 네, 근데 세법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2차 과목입니다. 2차 과목이고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공시법하고 묶어서 40문제예요. 그래서 1교시 때 1차 과목인 민법하고 학개론을 시험을 보고 2교시 때 2차 과목 중에서 공법하고 중개사법을 시험을 보고 3교시 때 공시세법 묶어서 40문제 한 과목으로 시험을 봐요. 근데 그러다 보니 공시하고 세법이 한 과목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40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공시가 24문제가 출제가 되고 세법이 1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는 가장 출제 비중은 낮아요. 낮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건 세법이라는 과목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과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열심히 해가지고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16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기보다는 수업 시간만 잘 들으시고 기초적인 개념만 잘 바닥에 깔아주시게 되면은 나중에 공부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입문, 즉 세법이라는 게 어떤 거고 그리고 우리가 배울 과목들, 세법 내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과목을 보시게 되면은 제4과목이라고 돼 있고 부동산 세법이라고 돼 있는데 제일 먼저 조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총론이라고 하죠. 세금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그리고 나서 지방세라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걸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국세라고 해서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워야 될 시험범위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물론 이 중간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따라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죠.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조세의 기초 이론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분들께서 잘 챙기라고 하셨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세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이해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분명히 그에 대한 원인이 발생을 했고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흐름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 흐름을 따라가시게 되면은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해를 해주게 되면은 처음에는 더디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마지막 가서는 굳이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문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답을 찾는데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급하게 마음을 먹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해, 흐름 자체를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조세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세금이라는 게 무엇일까? 세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이걸 조세라고 해요. 시험지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세금은 가정으로 말하면 생활비예요. 가정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가정이 유지가 되려면 누군가는 생활비를 벌어와야 되죠. 그 생활비를 국가라는 개념으로 확대시키게 되면 세금에 해당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유지가 되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자본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현금이 있어야지만 돌아가는 거죠. 그 현금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내주세요 라고 하고 걷어들이는 게 뭐예요? 조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세는 일단 누가 걷는 거냐면 국가나 지자체가 걷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걷는 세금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해요. 아셨죠? 그것도 뭐 할 목적으로? 경비, 즉 다시 말해서 국가를 운영할 목적으로 운영비 목적으로 걷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생활비 누가 벌어다 줘요? 아빠? 그러지 마세요. 아빠가 벌어다 주는 게 아니죠. 잘 생각해 보시면 아빠가 생활비를 벌어다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집에서 능력이 되신 분들이 생활비를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뭐 직장에 다니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자, 자녀가 무조건 부모한테 돈을 받고 사는 건 아니죠? 학생일 때야 생활비 받고 살겠지만 만약에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면은 월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생활비에 내야죠. 그게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가정 구성원 중에서 누군가는 생활비를 낼 것이고 누군가는 안 낼 겁니다. 학생한테 내라고 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한테 생활비를 내라고 해요. 문제는 그 생활비를 받아서 누구를 위해서 써요? 그죠? 가족 전체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돈을 냈으니까 이 돈은 당신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아니죠. 당신이 돈을 벌어다 준 것은 우리 가족 전체를 먹고 입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라고 주는 돈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세금이에요. 그래서 세금은 내가 얼마를 냈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가 낸 만큼 국가가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세금을 냈고 그 세금을 어디에다가 쓰라고요? 그렇죠. 국가 전체를 위해서 쓰라고 내는 돈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반대급부라는 것은 대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1,000만 원의 세금을 냈으니까 국가 너도 나한테 1,000만 원어치 해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만큼 냈지만 그 돈을 나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써줘.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 내느냐?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이 냅니다. 여기서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능력이 되는 사람이 내세요라고 해서 정해줬어요. 그래서 취득세를 낼 수 있는 사람,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는 사람, 재산세를 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정해놨다라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거둬들인다? 강제로. 그죠? 자,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려면 생활비가 필요한데 그걸 구걸하듯이 달라고 하면 안 되죠. 당신이 이 나라에서 편안하게 사시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걸 세금으로 받는 거니까 만약에 안 내실 거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사시던가 이렇게 하셔야죠.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못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아마 해외 나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만큼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새벽 2시까지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돌아다녀도 위험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미국을 가더라도 그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대단하다는 미국을 가더라도 저녁 6시가 되거나 7시가 되면은요, 밤에 길거리에 사람들이 못 다녀요. 다운타운을 제외하고는. 그만큼 위험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2시, 3시 날새기로 술을 먹고 돌아다녀도 위험하지 않는 나라. 물론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사건, 사고는 발생을 하겠지만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나라.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그다음에 의료제도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복지제도 나름대로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만한 어떤 대가는 지불을 해야죠. 그만한 대가도 없이 그냥 공짜로 이용하려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강제로 거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안 내면 당신의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금전화시키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가죠. 그리고 무엇으로 내야 되느냐면 금전으로 내셔야 돼요. 자, 세금이라는 것은 저축이 목적이 아니죠. 뭐가 목적이에요? 그렇죠. 소비가 목적이에요. 소비가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말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연말쯤 되면 가끔 그런 모습 많이 볼 거예요. 보도블록 들었다 놨다 뭐 이런 거 보셨죠? 그거 뭐 한다 그래요? 지자체가 남은 예산 다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좀 불합리한 상황이죠. 근데 그 돈을 안 쓰면 다음에 예산을 받을 때, 야, 너희 예산 남았잖아. 그러니까 올해는 적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갈까 봐.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놓고 0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좀 이게 문제가 좀 있긴 해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조세는 저축이 목적이 아니에요. 소비가 목적이죠. 소비가 목적이다 보니 우리가 소비하는데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현금이죠. 그래서 금전으로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조세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금전으로 내는 것을 말한다. 요게 조세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 단어 중에서 우리가 하나 보셔야 될 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다? 그죠? 국가나 지자체예요. 그래서 국가가 부과를 하면 국가 전체를 위해서 쓰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를 하면 그 지자체에서만 쓰는 돈이죠.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고 현재 국세의 종류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13개 정도 있고 지방세의 종류가 11개 정도가 있어요. 이게 수시로 새로운 게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럴 수가 있어서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셨나요? 이 중에서 우리는 딱 5개가 우리 시험범이에요. 뭐가 시험범이냐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가 우리 시험범입니다. 그래서 요 5개 기억을 좀 해주시는데 자, 취득세부터 해서 재산세까지가 전부 다 지방세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국세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세법.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울 세법은 부동산 세법입니다. 즉,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나올 수 있는 세금인데 부동산을 거래한다.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을 뭐 해서?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 부동산을 뭐 할까요? 팔겠죠. 팔게 되면은 다른 누군가는 다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중에 대표적인 거 5개를 배우는 거예요. 그때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취득세 등록면허세죠. 그 다음에 보유 중에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리고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중에 내는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가 있다. 글자 그대로 가세요. 취득세니까 뭐 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했으니까 내는 세금.
등록면허세는 등록세하고 면허세가 합쳐진 건데 우리는 이 중에서 등록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을 했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죠? 등기를 하거든요. 그때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즉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 거죠? 근데 내 거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내는 세금이 있죠. 그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걸 팔아요.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고, 자, 이 순서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세는 무엇으로 내는 걸 원칙으로 한다? 금전으로, 즉 현금으로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조세는 물건으로 낼 수가 없어요. 나는 토지로 내겠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로 낼게요. 이럴 수는 없어요. 무조건 뭘로 내는 거예요? 금전으로 내야 돼요. 만약에 토지나 건물로 내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이걸 다시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받자마자 바로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현금으로 받는데 그러다 보니 현금이 없는 사람이 있죠. 부동산은 엄청 많아요. 부동산은 한 30개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무엇을 대신 해줬느냐?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조세는 금전으로 내는 게 원칙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걸 무슨 납부라고 한다? 물납이라고 하고, 나중에 가면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금전으로 내는 것 중에서 한꺼번에 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누어서 내는 제도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분할납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전으로 내는 걸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나누어서 낼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와 물건으로 낼 수 있는 물납 제도가 있다. 그 정도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세를 한번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을 한번 구분을 해볼 건데 세금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 이름은 하나입니다. 제 이름은 임기원. 자, 이래서 딱 하나죠. 여러분들 이름도 하나죠. 개명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호칭은 여러 개일 거예요. 그죠? 자식이 여러분들을 부르면 부모라고 부를 것이고 부모가 여러분들을 부르면 자녀라고 부를 것이고 사촌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친구라고 불릴 수도 있고 애인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뭐 부부라고 불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부르는 호칭은 여러 개가 있는데 내 이름은 하나인 거예요.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이름은 하나인데 그걸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호칭이 여러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과세 주체에 따라서 호칭이 몇 개로 나누느냐? 2개로 나누어요.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부과를 하면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하면 지방세.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아셨나요? 자, 그때 여러분들 국가기관 중에서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국세청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국가기관 중에서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이 국세청인데 국세청 산하에 뭐가 있느냐면 세무서가 있어요. 그래서 국세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느냐면 세무서에서 관리를 해요. 자,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뭐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무서가 모든 세금을 다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그래요. 세무서는 국세만 담당을 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도 세무직 공무원이 3개가 있어요. 국가세무직이 있고 지방세무직이 있고 관세직이 있어요. 관세직을 합격을 하면 세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고 국가세무직을 합격을 하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근무를 해요. 지방세무직은 지자체에서 근무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무서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만 쓰는 단어다? 국세에서만. 그러면 지방세는 어디에서 걷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데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글자 그대로 해석하세요. 지방 중에서 자치권이 있는 지방을 말합니다.
자치권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그렇죠. 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권력을 국민한테 부여를 받아야죠. 그래서 선거로 단체장이 뽑히는 곳들 있죠. 선거로. 그곳을 지자체라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도지사나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선거로 뽑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민선 1기, 민선 2기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이분들은 국민들한테 권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함부로 간섭을 못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자체라고 하고 그분들이 걷어서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쓰는 돈이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나라 지방세는 크게 다시 6종류로 나눠요. 광역단체인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고 그 다음에 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단체인 시가 있고 군이 있고 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에서 걷어들일 때 그 세금 이름을 쓰면 돼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세, 군세, 구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우리가 배울 세금 중에서 딱 2개. 지방세는 지금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취득세는 어디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냐면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특광도세다 이렇게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광역단체에서 걷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에 반해서 재산세는 어디에서 걷느냐? 재산세는 구나 시나 군에서, 그래서 시군구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랑 취득세랑 재산세가 중복되는 게 없죠. 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건물이 있더라.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가져가느냐? 서울시에서 가져가요. 재산세는 누가 가져가느냐? 노원구청에서 가져가요. 자, 경기도 성남시에 있다. 성남시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가져가느냐? 경기도에서 가져가요. 그래서 경기도 재원으로 씁니다. 재산세는 누가 가져가느냐면 성남시에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내가 맨 앞에 쓰는 주소가 있죠? 맨 앞에 쓰는 주소에서 가져가는 게 취득세. 그 다음 주소지에서 가져가는 게 재산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 주소를 쓸 때 맨 앞에 쓸 수 있는 주소가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죠. 그죠? 그 다음 쓸 수 있는 주소가 시, 군, 구가 있죠. 그랬을 때 요 앞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취득세, 그 다음 뒤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재산세. 이런 식으로 보면 되죠. 등록면허세는 나중에 정리를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서울시에서. 재산세는 강남구청에서. 자, 경기도 안양시에 있다. 그러면 취득세는 경기도청에서, 재산세는 안양시청에서.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광주광역시 동구에가 있다. 그러면 취득세는 광주광역시에서, 그 다음에 재산세는 동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인천광역시 강화군에가 있다. 그러면 취득세는 인천에서, 재산세는 강화군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그 고지서라든지 안내문 같은 경우 있을 거예요. 세금에 관련해서 그거 한번 잘 봐보세요. 어디 어디 세무서 하고 온 게 있을 거예요. 그건 다 국세예요. 근데 어디 어디 시청, 어디 어디 도청, 어디 어디 군청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전부 다 지방세입니다. 이제 배웠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금하고 관련돼서 지나가다가 보면 뭐 프랑카드 같은 게 걸려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번 달은 뭐뭐의 납부의 달입니다 하고 적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 누가 붙였는지 봐보세요. 어디 어디 세무서가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아, 이 세금은 국세로구나. 어디 어디 뭐 시청, 구청, 군청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러면 아, 이건 지방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나요?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께서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동안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한 번씩 눈여겨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충분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세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 우리가 세금은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걷어들인다 그랬죠? 근데 그 경비가 일반적인 경비에 사용하면 보통세라고 하고, 특정 목적 경비에 사용하면 목적세라 그래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쓸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당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곳에다가 쓸게요. 이게 보통세. 자, 세금을 걷어서 이건 딱 여기에만 쓰겠습니다 하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목적세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고 일단 할게요. 자,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 돈이 하나 있어요. 그거 왜 들고 있을까요? 그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넣어놓고 지갑에다가 넣어놓고 가는 거예요. 왜? 나가서 혹시라도 뭐 사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거나 아니면 그냥 안 써도 되는 거죠. 그게 보통세예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쓰지만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거. 근데 여러분들 호주머니에가 10만 원이 있어요. 근데 그 10만 원이 뭐냐? 오늘 친구 결혼식인데 거기에 낼 돈이에요. 그러면 그 10만 원은 목적이 딱 정해져 있죠. 사용처가. 그렇게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고 현행 목적세는 딱 5개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어요. 글자 그대로 농어촌을 위해서 따로 모아놓은 돈이 있다. 적금식으로. 그래서 농어촌 분들을 위해서 쌀 수매도 해주고 농기계도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뭐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걷어놓은 돈이 있어요. 그건 오직 농어촌을 위해서만 쓰는 돈이다. 그 외의 나머지 돈들은 전부 다 언제든지 걷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글자 그대로 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때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납세자라 그래요. 세금을 내는 사람을 글자 그대로 세금을 납부한다 그래서 누구? 납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담세자라 그래요. 부담한다 그래서. 근데 이 두 사람이 일치하면 직접세고 일치하지 않으면 즉 다르면 간접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내 손으로 내요. 그러면 직접세예요. 근데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요. 이걸 간접세라 그래요. 대부분의 세금은 다 직접세인데 우리 간접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예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무슨 세금인지 아세요? 글자 그대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됐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쓸 때 VAT라고 쓰죠. Value Add Tax. 즉 다시 말해서 가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가치가 증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만들어지거나 유통이 돼야죠. 그래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걸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과정에서 계속 이윤이 붙죠. 그 이윤이 붙는 게 부가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데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냐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있고 담세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지 아세요? 사업자가 내요. 사업자가. 근데 누가 부담하느냐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죠. 즉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물건을 사면 요 물건을요. 자 마트로부터 물건을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마트에다가 대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물건값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돈은 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데 내가 직접 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줘서? 나한테 공급하는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이 대신 내게 만드는 거. 이걸 간접세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물건값 안에 들어가 있는 세금이 간접세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만 있는 게 아니라 술값에 들어가 있는 주세, 담배값에 들어가 있는 담배 소비세, 이러한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술 한 잔 먹으면 여러분들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참고로 주세는 국세입니다. 그리고 담배 소비세는 지방세인데 술 한 잔 먹을 때마다 여러분들은요, 국가에 세금을 내고 술 한 잔 드시는 거예요. 담배를 하나 살 때마다요, 여러분들은 그 지자체에다가 세금을 내고 피시는 거예요. 내 몸을 헤쳐가면서까지 국가나 지자체에게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건강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있구나. 나 물건 살 때마다 늘 부가가치세 내고 있고, 거기에다가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할 때마다 주세 내고 있고, 또 뭐 담배를 태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담배 하나 살 때마다 담배 소비세 내시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요거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과세 표준이라는 것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이게 계산식이에요. 자, 글자 그대로 과세 표준, 과세가 되는 금액이에요. 거기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세율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세금이 나와요. 자, 우리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요? 이자.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야 이자가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원금에 해당하는 게 과세 표준이고 이자율에 해당하는 게 세율이에요. 세금이니까 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서 나온 값을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때 과세 표준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가액으로 표시하면 종가세라고 하고 수량으로 표시하면 종량세라 그래요. 그냥 글자 그대로 보시면 돼요. 가액으로 표시했으니까 종가세, 수량으로 표시했으니까 종량세. 세율을 비율로 표시하면 정률세, 금액으로 표시하면 정액세. 이런 식으로 가요. 네. 자, 요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은 요거. 세금 계산하는 방식.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종가세, 정률세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하나 취득을 했다. 10억에. 그러면 10억을 과세 표준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 4%를 곱해서 4천만 원의 세금을 내시면 돼요. 자, 맨 앞에 나오는 게 과세 표준, 그 다음 나오는 게 세율. 그래서 세금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갔죠. 그러니까 종가세. 그리고 세율이 비율로 갔죠. 그래서 정률세. 모든 세금은 다 이렇게 갑니다. 참고로 수량으로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세예요. 자동차세 뭘로 계산하는지 아세요? 그래요. 배기량으로 계산합니다. 차값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cc당 얼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산차 3000cc다. 국산차 3000cc다. 근데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외제차가 1500cc예요. 예를 들어서 배기량이 2000cc예요. 근데 1억 2천짜리예요. 자, 외제차가 훨씬 더 비싼데 cc가 다르다 그래서 국산차가 훨씬 더 자동차세가 많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값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긴 하는데 예전에 아직까지는 cc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수량으로 계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말소 등기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걸 말소를 시킬 때 등기부 등본을 보시게 되면 줄을 그어요. 그 줄 한 번 그어주는데 얼마씩 내느냐? 건당 6,000원씩 내요. 건당 6,000원. 그래서 수량으로 계산했다 그래서 종량세,
금액으로 표시했다 그래서 정액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자, 요 계산식은 확실하게 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한다. 아셨죠? 그래서 과세 표준하고 세율이 나중에 가서 다 열거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해를 하면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세호 용어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용어들은 뒤에 내용을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고 다음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표준세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해야 될 세율입니다. 통상. 근데 필요하면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세율은 누가 만들까요? 지방세 세율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세율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국회에서 만들어요. 지자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율 자체를 지자체에게 맡겨놓으면 어떤 지자체는 세율을 낮게 잡았고 어떤 지자체는 세율을 높게 잡아요. 그러면 세율이 높은 지역은 세금이 많아지겠죠.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세금 많이 내고 싶어요? 적게 내고 싶어요? 그죠? 적게 내고 싶겠죠. 그래서 세금이 낮은 쪽으로 인구 이동이 생겨요. 그러면은 당연히 세금이 높은 지역은 인구가 없어지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낮추자 해서 낮춰요. 그럼 이쪽으로 다시 이동하겠죠? 그럼 여기 또 낮춰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결국엔 말도 안 되는 세금 덤핑 경쟁이 생긴다고요. 야,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법률로 자, 법률로 세율을 정해줬습니다. 법으로 세율을 딱 정해줬는데 문제는 이게 지방세라는 게 문제예요. 지방세는 누가 징수하는 세금이냐면 지자체가 징수하는 세금인데 법률로 정해놓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되죠. 그러다 보니 우리 지역은 이번에 수해를 당해서 우리 지역은 이번에 뭐 어떤 질병 문제 때문에 다들 경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이 세율을 적용했다가는 사람들 다 죽게 생겼어요.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세율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으니까 세율은 법으로 정해줄게. 단 필요하면 일정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가감 조정할 수 있게끔 해줄게. 이렇게 가요. 이걸 무슨 세율이라고 하느냐면 표준세율이라고 하고 현행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하냐면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준세율이 4%다. 이 말은 4%를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50%, 4%에 50%인 2%를 더해서 6%를 적용하거나 아니면은 4%의 절반인 2%만 적용을 하거나 요 안에서 필요에 따라서 세율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조절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야 맞죠? 그래서 이런 세율을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고 한다? 표준세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준세율. 이건 지방세에서만 쓰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납세무자하고 납세자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근데 세금을 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존재를 해요. 자기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무자, 다른 사람 세금을 걷어서 내는 사람을 징수의무자라 그래요. 이 징수의무자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원천징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서 복권 당첨 금액을 지급할 때 세금 떼고 주죠. 그러면 은행이 세금을 받아서 당첨금 지급해야 되는 당첨금 중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세금은 은행이 받아서 자기가 가져요? 아니죠. 세금으로 내야죠. 그래서 자기 돈은 아닌데 줘야 될 돈이에요. 줘야 될 돈인데 거기서 세금 떼고 나머지만 지급하고 세금 뗀 돈은 내는 사람. 이걸 걷어서 낸다 그래서 징수의무자. 아셨죠? 내 세금을 내가 내면은 납세의무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둘 다 세금을 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요? 납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다. 자기 세금을 내는 납세의무자가 있고 다른 사람 세금을 걷어서 내주는 징수의무자가 있다. 아셨죠? 그러면은 납세의무자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를 합쳐서 납세자라 그랬으니까 납세의무자는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뭐하고? 제외한 나머지 사람만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납세자에는 두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가 있다. 자, 회사로 따지면 근로자는 납세의무자예요. 회사는 징수의무자예요. 회사가 급여를 지급을 할 때 세금 떼고 지급을 하죠? 그러면은 급여를 받은 직원은 자기 돈으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납세의무자고 회사는 직원에게 줘야 될 돈에서 세금을 떼고 줬죠. 그 세금 뗀 돈은 회사가 내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징수의무자가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자, 9번을 보죠. 9번 보시게 되면은 자, 신고납부 제도라는 게 있고 보통징수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세금을 내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직접 세금을 적어서 내는 방식, 세금 계산해서 내는 방식, 그걸 신고납부라 그래요. 대신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계산을 해서 나한테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걸 보통징수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직접 계산하면 뭘 한다라고 하느냐? 신고하고 납부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누가? 납세의무자가. 근데 정부가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나한테 달라고 할 때는 반드시 고지서를 보내요.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무슨 징수라고 한다? 보통징수. 일반적으로 징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보통징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고지서 보내는구나. 그러면 보통징수. 내가 직접 신고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신고납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실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보실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 조세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금이라는 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워요.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들어오시면 나중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연결이 가능해져요.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